안녕하세요. 삼성 SDS 물류사업부 마켓 인텔리전스 그룹 차미리네입니다. 오늘도 임수엽 프로님 모시고 8월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안녕하세요. 삼성 SDS 물류사업부 마켓 인텔리전스 그룹의 임수엽입니다. 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다들 휴가를 잘 보내고 오셨을 텐데요. 물류는 휴가 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성수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해상은 독일 항만 파업에 따른 유럽 내 혼잡이 예상되고 항공은 9월 성수기를 맞이할 기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물류 인사이트, 해상 독일 항만 파업과 항공 성수기 대비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깜짝 손님이 있습니다. 삼성 SDS 첼로스케어 특화 상품인 바이오 의약 제품에 대한 안내를 신사업그룹 김태용 프로님께서 전달해 주시고자 오늘 함께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물류사업부 첼로스퀘어 사업팀 신사업 물류그룹의 김태용 프로라고 합니다. 네, 바이오 의약 관련 담당자분들께서는 오늘 관심 있게 청취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공시장 동향 발표를 맡은 물류 마켓 인텔리전스 그룹 차미리네입니다. 8월 항공시장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항공 발표는 삼성 SDS 데이터 혁신 그룹에서 브라이틱스 모델을 사용한 삼성 SDS 텍 전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홍콩발 미주 운임은 4분기 최저 6.12달러에서 최고 6.67달러까지 예측되며 24년 1분기 이보다 조금 더 오른 최저 6.99달러에서 최고 7.14달러입니다. 홍콩발 유럽 운임 4분기 최저 운임 5.88달러에서 최고 5.96달러, 내년 1분기는 최저 5.51달러에서 5.84달러 전망하였습니다. 방금 삼성 SDS의 텍 운임 전망을 보고 왔는데 텍 인덱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기억하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가장 좋은 답변을 주신 분께 시원한 커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텍 인덱스를 설명드릴게요. 텍 인덱스는 전 세계 주요 항공 화물 루트의 운임 데이터를 수집하여 평균 운임을 산출한 지표입니다. 출발지 공항과 도착지 공항 간에 발생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한 올인 비용으로 매주 항공 화물 운임의 변동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그럼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출발하는 미국 운임과 유럽 운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중국발 운임도 상승세이지만 베트남발 운임에 비하면 안정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발 미주 운임은 31주차 킬로그램당 8.42불을 기록하며 24년 최고치 운임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베트남 미주 노선은 매주 등락폭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노선의 등락이 3% 미만인데 비해 6월부터 베트남발 미주 운임은 주차별로 등락폭이 10%씩 차이가 납니다. 시장 내 스팟 운임의 영향력이 대단한데요. 과연 이 기조가 8월 내에 안정화되어 안정적인 9월 성수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럽향 운임 또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인도발 운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7월 셋째 주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시위로 인해 약 3,000톤의 수출품이 공항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정부는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통금 시간을 정하고 고속도로를 차단하며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극심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 다카 공항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며 운임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도로 유입된 그 방글라데시 물동으로 인해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인도발 운임 급등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운임을 분석할 때는 인도발 운임 동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 홍콩, 베트남, 그리고 인도 텍 운임을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해당 국가들은 제조업이 많이 밀집된 지역으로 물류업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홍콩, 베트남은 한국 화주분들에게 이미 익숙한 지역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인도 항공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도 시장은 중국 시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 중국발 미주 노선보다 낮은 운임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해 사태 이후 인도발 운임이 가파르게 오르더니 결국 2024년 4월 중국발 운임을 앞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인도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실감되는 운임 추이입니다. 이러한 수요는 인도 정부의 오랜 염원이기도 합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는 여러 정책을 통해 제조업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인도 정부의 캠페인입니다. 벌써 10년 차인 이 캠페인의 주요 목적은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발전시키고 국내외 기업들이 인도에서 제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다양한 규제 완화, 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 덕분인지 인도는 자동차 제조업, 전자제품 및 IT 하드웨어 제조업, 섬유 및 의류 산업, 화학 산업, 철강 및 금속 산업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공 화물 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은 화학 제품입니다. 의약품부터 헤어케어, 잉크, 색소 등 다양한 제품이 이에 포함됩니다. 특히 의약품은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파이자, 노바티스, 사노피 등 유명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면 일정 기간 동안 특허 보호를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회사는 동일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 의약품, 즉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바로 이 제네릭 의약품이 인도의 주력 상품입니다. 인도는 저렴하고 질 높은 의약품을 생산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유럽, 아프리카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 제품은 품질 유지를 위해 대부분 항공으로 운송됩니다. 이 의약품은 일반 화물과 달리 상온에서의 변질 우려가 있어 저온 또는 냉장 보관 등 최적의 온도 유지가 필수이며 취급 난이도가 높아 전문적인 운송 및 관리 프로세스가 요구되는데요. 인도의 하이데라바드 공항은 수출품의 70%가 제약품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전용시설, 파마존을 갖추며 글로벌 제약 산업의 엄격한 요구를 충족하며 제약품의 주요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제약 운송 서비스를 삼성 SDS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삼성 SDS도 국제항공운송협회로부터 글로벌 의약품 물류 항공운송 인증인 CEIV를 취득했습니다. 글로벌 우수 파트너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IoT 기반의 운송 관제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운송의 위치와 온도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표준 운영 프로세스 준수를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삼성 SDS 첼로스케어의 특화 상품인 바이오 의약품 물류 서비스에 대해 신사업그룹의 김태용 프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다음으로 많은 항공 운송 화물은 바로 가먼트, 섬유와 의류 제품이 있습니다. 이 품목은 홍해 사태로 인한 해상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주변 국가들의 수요까지 인도 공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많은 완성품이 인도 공항을 통해 운송되고 있음을 지난 4월에도 설명드렸죠. 델리 공항은 인도 내 수출 물동량이 제일 많은 공항으로 전체 수출 물동의 약 30%를 담당하지만 최근 폭발적인 수요와 열악한 인프라로 극심한 공급 부족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인도 정부는 델리 공항의 교통 수요를 분산시키고 인도 항공 화물 인프라 개발을 위해 인도 최대의 노이다 공항을 개설 중이며 2024년 말 첫 단계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도의 항공 시장은 급격한 성장을 통해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항공사들의 공급이 확대될 기미가 있어 물류업계는 이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첼로스케어 팀의 김태용 프로님 모시고 첼로스케어 특화 상품인 바이오 의약 운송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첼로스케어의 바이오 의약품 물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 SDS의 첼로스케어는 전 세계 56개 거점을 기반으로 바이오 및 의약품의 물류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품질과 안전성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네, 저희 삼성 SDS는 바이오와 의약품 산업에서 쌓여온 경험과 CEIV 파마와 같은 인증을 통해 표준화된 업무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준비된 컨설팅 및 글로벌 솔루션을 통해 작성된 SOP를 기반으로 높은 품질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런 솔루션 및 컨설팅에 기반하여 어떤 종류의 물류 상품을 제공하시나요? 네, 저희 삼성 SDS가 제공하는 바이오 의약품 물류 상품의 주요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oT 기반 물류 이력을 첼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첼로 트러스트는 IoT 데이터의 위치와 시간 정보를 상호 매칭하여 요약된 내용을 대시보드에서 확인이 가능한 저희 삼성 SDS만의 자체 플랫폼입니다. IoT가 플랫폼을 통해 관리된다니 흥미롭네요. 고객사가 직접 첼로 트러스트를 통한 모니터링 가능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IoT 장비에서 전달받은 온도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 정보를 첼로 트러스트를 통해서 시간 및 위치 정보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국제운송 솔루션에 접목해서 제공이 되고 모든 정보를 플랫폼에 업로드해서 이를 기반으로 리스크 및 정보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완제품의 원부자재 국제운송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부자재도 관리하시나요? 네, 원부자재 창고 운영 관리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GMP 시설에서 원부자재 창고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 보관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모두 GMP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고 바이알 용기, 필터류, 백류, 그리고 원료 등의 원부자재 관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님, GMP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GMP가 무슨 뜻인가요? 네, 의약품 GMP란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 의약품 등의 제조나 품질 관리에 관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MP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보장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보통 창고 서비스는 GDP, Good Distribution Practice에 인증이 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 SDS는 더 까다로운 GMP를 받은 사이트에서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자재 관리가 가능합니다. 프로님, 혹시 실제 사례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준비한 SDS 바이오 물류 사업 성공 사례는 모 고객사의 냉동 혈장 해상 운송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에서 경북 안동까지 혈장을 운송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혈장의 경우 영하 35도씨 이하로 모든 운송 구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운송하고자 했습니다. SDS는 항공뿐만 아니라 해상도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항공도 가능하고 해상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장이면 혈액세포 말씀하시는 거죠. 듣기만 해도 매우 예민한 품목 같은데 너무 흥미롭습니다. 제가 알기로 혈장은 국제운송 시 일반 화물과 전혀 달라서 전문 업체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 삼성 SDS는 진행 전 SDS 싱가포르 거점의 현지 물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 온도 관리 유지에 필요한 사전 컨설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운송 진행 전에 PTI, Pre-Trip Inspection 및 SOP 셋업을 통해서 사전 준비부터 면밀하게 진행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화물의 온도 유지를 위한 포장 솔루션부터 운송에 필요한 리퍼 컨테이너를 수배하였고 선적 한 달 전에 본행 패키지 및 해상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까지 확보를 마쳤습니다. 해상으로 온도 유지 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보통 리퍼 컨테이너라는 장비를 저희가 이용을 하는데 일반 리퍼 컨테이너는 최고 영상 25도에서 최저 영하 25도까지만 유지가 가능하기에 이번 혈장 운송을 위해서는 저희가 영하 35도까지 유지가 가능한 특수 장비인 매그넘 컨테이너를 수배해서 운송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매그넘 컨테이너는 시장 내 수급도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저희의 이러한 사전 준비 이후에 현재 공장에 준비된 화물을 현지 배송 및 컨테이너의 적입 작업까지 철저한 SOP 관리하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 화물의 온도 관리 모니터링은 IoT 장비의 데이터를 첼로 트러스트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사에게 공유가 되었습니다. 운송 내 면밀한 관리는 이런 싱가포르항 출발 및 부산항 도착 후 고객 창고까지 이어졌고요. 그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온도 모니터링, 이슈 발생에 대비한 지속적 보고 체계 운영 및 만약을 대비한 대비 방안까지 전방위에서 안정적인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반전을 기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노하우들이 지금도 계속 쌓이면서 저희 삼성 SDS의 바이오 물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님 아주 독보적인 예를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삼성 SDS의 첼로스퀘어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바이오 및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삼성 SDS만의 강점인 첼로 IoT 서비스, 전문 의약품 운송 라이선스, 아야타 CIV 파마 취득 등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철저한 고객 친화적 IT 기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첼로스퀘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바이오 의약품 전문가인 저희 팀을 통해서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님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월드 ACD에서 발표한 자료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글로벌 운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7월 중순 이후부터 국제 항공 화물 수요는 3주째 감소 상태입니다. 특히 중국, 미국 수요가 지난해 동기 대비 8% 감소하였는데요. 특히 세관 검사 정책 강화가 시작된 3개월 전부터 중국발 로스앤젤레스 착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며 로스앤젤레스 착 수요는 지난해 29주차 대비 23%나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관 검사란 특히 전자상거래 화물과 전자상거래 화물을 통한 불법 약물 단속 그리고 인보이스 밸류 축소 신고에 집중되는데요. LAX 공항에는 새로 도입된 중앙 집중 검사 시설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물품의 발견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반면 중동과 동남아시아 시장은 지난해 대비 지속 상승세입니다. 다만 2월에서 4월 사이에 30에서 40%나 되었던 수요가 29주차에는 16%로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에 비해 아주 높은 수요를 보입니다. 운임은 아시아발 미주착 스팟 운임이 수요가 감소한 것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9주차 평균 중국발 미국착 스팟 운임은 5.25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나 높은 운임입니다. 수요도 높고 운임도 높은 지역은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입니다. 중동과 남아시아발 유럽착 평균 스팟 운임은 킬로그램당 3.30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6% 인상되었고 특히 방글라데시발 스팟 운임은 지난해 동기 대비 178%, 인도발 운임은 161% 인상되며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단기 운임 전망입니다. 1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더위가 좀 사그라들면 항공 화물 시장은 본격적인 화물 성수기를 맞이할 텐데요. 제네타의 전망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아시아발 항공 운임은 6월 대비 50% 이상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네타뿐만 아니라 아이아타도 전 세계 화물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며 당분간 운임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발 미국착 노선은 주변국의 수요까지 장악하며 아시아발 공급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랜스퍼시픽 노선은 상용기, 즉 시장 내 공급으로는 수요를 해결하기 어려워 전세기 투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를 해소하려는 화조들의 고통이 큽니다. 이 틈새를 노린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항공사들은 유럽 내 허브 스테이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틈새 노선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여객기에 의한 공급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 그래프가 국제선 여객 공급의 추이이고 이 트렌드를 아주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이 유럽, 미주 공급입니다. 한마디로 해당 구간은 여객기 공급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님, 그런데 원래 여객기 공급이 시장에서 지배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서요. 네, 맞아요, 프로님. 여객기는 전체 항공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여객기 공급의 변화를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객기 공급 패턴을 보면 1년의 중간, 여름쯤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증가하고 매해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북미 노선의 경우 국제선 여객 공급 패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프로님, 왜 그럴까요? 정말 여객기 공급이 급감했던 2020년이랑 21년도에도 아시아 미주 노선은 공급량이 높았네요. 네, 이 구간의 공급은 화물기와 특송기 그리고 전세기 공급도 아주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 미주 노선, 즉 트랜스퍼시픽 구간의 물리적 공급이 포화된 상태입니다. 이를 알아챈 유럽 항공사들의 움직임이 새롭습니다. 유럽을 기점으로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공급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랑스는 24년 7월부터 차이나 카고와 BSA 블록 스페이스 어그리먼트를 통해 프랑스를 통한 중남미 공급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BSA는 항공사와 화물 운송업체 간의 특정 항공편의 일정 공간을 사전에 예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 화물 운송업체는 항공사로부터 일정량의 화물 공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운임은 계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계약 기간 내 최소한의 변동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이죠. 공급이 부족할 때 BSA 최대 장점인 운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BSA는
수요가 부족할 때에도 계약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두 항공사가 BSA를 체결하였다는 것은 성수기의 공급이 상승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독일의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기점으로 중국의 선전, 광저우 등 주요 지역으로 주 5회 화물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6월부터 프랑크푸르트와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그리고 몬테레이를 순환하는 화물기를 운영하며 아시아와 중남미 수요를 공략합니다. 마지막으로 머스크에어는 중국, 유럽, 미국을 연결하며 마이애미를 허브로 중남미 공급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항공사 네트워크를 보니까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그림입니다. 네, 맞아요, 프로님.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말 지구를 거꾸로 한 바퀴를 돌아야 미국의 중남미에 닿는 것일까 하고요. 이런 걸 디투어라고 하는데요. 원래 계획된 경로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도로공사나 사고로 인해 길이 막혔을 때 운전자들이 우회하여 다른 경로로 가야 하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항공 화물 공급에 디투어 노선이 나타났다. 그만큼 트랜스퍼시픽 노선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항공사들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장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네타의 4분기 항공 운임이 50% 이상 인상 가능성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물류 관계자분들은 다양한 공급에 힘써야겠습니다. 다음은 시버리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공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여객기, 화물기 그리고 특송기로 구성된 전체 공급은 24년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대비 24년 공급은 8% 늘어났습니다. 이 중 여객기가 전체의 42%를 차지하며 지난해 누계 대비 14% 늘어났습니다. 지속 예기하는 여행객들의 수요가 늘어나며 여객기 공급도 늘어난 결과입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내 여객기 화물 공급이 38%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와 동남아를 오가는 여객기 화물 공급은 23% 증가하였고 아시아발 수출 부흥에 기여하였습니다. 또 전체의 38%를 차지하는 화물기도 지난해 누계 대비 7% 늘어났습니다. 특송기는 전체의 20%를 차지하지만 누계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공급이 지난해 대비 개선되는 모양인데요. 이에 맞춰 국제 항공 수출 물동량 전망도 밝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항공 수출 물동량은 23년 대비 24년에는 3.8% 성장하고 25년에는 추가적으로 2.8% 성장할 것으로 시버리는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인도의 성장률을 주요 동력으로 중동의 환승 허브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은 24년 9.9% 그리고 25년에는 4.7% 증가하며 다른 지역보다 눈에 띄는 성장이 예상됩니다. 인도와 중동은 계속 언급이 되네요. 네, 항공시장에서 인도와 중동의 역할이 커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웨비나에는 중동이 부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홍해 사태로 CN에어 복합 운송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중동 항공시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SDS 권역의 생생한 소리를 담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 이슈 브리핑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대륙이요? 네, 아프리카 대륙의 항공시장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최근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홍해와 수에즈 운하의 불안정성은 아프리카 대륙을 경유하는 항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희망봉 우회 같은 경로 말씀이신 거죠? 네, 항공은 현재 중동을 통한 우회를 많이 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는 지정학적 위기와 차세대 항공 산업의 가능성을 놓고 보았을 때 주요 항공사들은 아프리카 네트워크 확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내 항공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단일 항공 운송 정책과 같은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추진 중이며 특히 지리적으로 중남미와 유럽의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인데요. 이에 글로벌 항공사들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가 진행 중입니다. 그럼 어느 나라와의 물동량이 또 어떤 물품이 아프리카를 향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2024년 5월 전체 항공 화물 수요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14.7%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극동아시아 화물 수요는 40.6%나 성장하였는데요. 이 성장에는 아프리카계 항공사 공급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18.4%나 증가한 배경이 있습니다. 극동아시아에서 어떤 제품이 아프리카로 운송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중국 아프리카 직항 노선은 4개의 주요 항공사, 에티오피아 항공, 케냐 항공, 에어차이나 그리고 남방 항공 별로 주 3에서 4회 정도 운항 중이고 도시마다 다르지만 약 11시간에서 13시간 정도 비행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먼 곳까지 전자상거래와 패스트 패션 화물이 닿았습니다. 특히 패션 제품의 급격한 성장을 보이며 수요와 공급을 이끌었습니다. 미미하지만 분명한 성장이 있는 기회의 대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년 내 항공 환승 네트워크 허브로 성장하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해상 시장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물류 MI그룹에서 해상을 담당하는 임수엽입니다. 항공시장 동향에 이어서 해상시장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삼성 SDS 물류 데이터 혁신그룹에서 제공하는 2024년 SCFI 종합지수 및 항로별 운임 전망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던 SCFI 종합지수는 7월 첫째 주에 3,700을 상회하면서 정점을 찍었었는데요. 그 후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년 대비 많은 신조 인도에 따른 공급의 증가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겠는데요. 향후 SCFI 종합지수 3개월간의 단기 예측치를 보면 월 평균 기준으로 8월 3,206포인트, 9월 3,069포인트, 그리고 10월에는 2,913포인트로 점차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리 시황 전문 기관인 클락슨과 드루리에서 발표한 시황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클락슨에서는 2024년은 컨테이너 시장의 강력한 성장의 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2년과 23년 글로벌 물동량 증가율은 마이너스 3.7% 그리고 0.7%로 전년보다 역성장을 하거나 거의 성장이 미미했던 반면에 2024년은 5.1%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량뿐만 아니라 거리까지도 포함한 개념인 TU 마일스 성장률의 경우 물동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16.7%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5월의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은 기록적인 수준인 1,590만 TU에 도달했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시장의 성장에 비해 물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올해 가장 큰 화두인 홍해 사태는 올해 컨테이너 운송 시장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면서 선박 부족, 항만 혼잡을 야기시키면서 운임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 혼잡은 팬데믹 이후 다시 발생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클락슨의 컨테이너 항만 혼잡 지수에 따르면 팬데믹 시기인 2022년 7월경에 해당 지수는 가장 고점을 기록하며 글로벌 컨테이너 선단 전체 용량의 37%를 상회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7월에 이는 다시 31%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항만 혼잡은 팬데믹 때와는 다르게 아시아 항만에서의 항만 혼잡도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혼잡 완화 징후가 보이고 있어 점차 이 부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드루리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루리에서는 이미 해상 운임이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운임 수준을 나타내주는 드루리의 WCI, 즉 월드 컨테이너 인덱스 지수 또한 다른 지수들처럼 28주부터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상 운임은 하락세로 전환되었지만 지난 7월 말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면서 중동 갈등이 고조되면서 큰 폭의 하락보다는 아직 높은 현 수준의 운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클락슨이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폐선량이 다시 하향 조정되며 83,000 TU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달 폐선량 전망을 발표할 때마다 수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비드 시기 이후 가장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10년 내 폐선량이 10만 TU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는 없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또한 올해 신규 선박 인도량은 역대 최고치인 292만 TU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미 상반기까지 164만 TEU, 즉 56%가 인도되었으며 7월까지 반영하면 이미 인도 예정 물량의 60%까지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역대급의 인도량은 이제까지는 희망봉 우회에 따른 선복 흡수 상황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제 수요가 점차 진정되는 분위기를 맞이하여서는 운임 하방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클락슨의 컨테이너 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024년 공급 증가율은 올해 발표하였던 전망들 중 최고치인 10.2%를 기록하였지만 수요 증가율은 이전 수준에 머무르게 되어 수급 불균형은 가장 큰 폭인 5.5%로 벌어졌습니다. 다만 이런 공급 전망에도 무색하게 홍해 사태로 인한 선복 흡수와 성수기 영향으로 여전히 실질적인 선복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즉 신조 인도가 지속되면서 추가 투입 선박으로 공급 경색이 최근 일부 다소는 완화되고 있지만 선복 확보는 아직까지는 타이트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상하이 해운거래소에서 매주 발표하는 SCFI 종합지수 및 항로별 운임 변동 현황을 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랐던 해상 운임의 상승세는 4,000대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7월 첫 주에는 SCFI 종합지수가 3,734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이제는 8월 첫 주 발표치까지 봤을 때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하주들의 조기 선적 열풍으로 예년보다 일찍 시작했던 성수기 효과가 차츰 사그러드는 와중에 선사들은 높은 운임률을 보이는 항로들에서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규 서비스를 런칭하고 추가 선박들을 투입해 왔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계속 늘어나는 신조인도 물량과 더불어 이런 움직임들은 운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히 추가 선봉량이 많았던 미주 서안과 남해안 운임의 하락세가 가장 강하게 관측되고 있어 7월 5일 발표 대비 8월 2일 발표된 수치로 봤을 때는 미주 서안향은 22.9%, 남미향은 12.8%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급 완화 추세로 인해 선사들은 미주, 유럽 등 주요 항로에서 운임 인상보다는 기존 운임을 유지하거나 추가적인 하락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알파라인에서 집계한 글로벌 탑10 컨테이너 선사들의 선봉량 및 마켓시어입니다. 단연 눈에 띄는 선사는 스위스의 MSC인데요. 공격적인 선대 확장 전략으로 2023년 5월에 선사들 중에는 최초로 500만 TU를 상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7월 중에 600만 TU를 넘어설 거로 예상되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단일 선사로는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SC의 이런 움직임은 내년 1월에 종료되는 2M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업계에 따르면 MSC는 자체 단독 운영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홍해 사태 이전부터 특히 아시아 유럽 항로에서의 서비스들을 늘려오고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고자 신조 발주와 중고선 매입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3위인 프랑스의 CMA CGM 또한 공격적인 선대 확충 전략을 구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7월 중순에도 현대중공업 및 현대사모에서 15,500TU급 선박 12척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발주 잔량을 고려했을 때 2026년도에는 머스크를 제치고 CMA CGM이 2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득 항공의 경우에는 화물 기준으로 업계를 리딩하는 업체들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만 차프로님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선사와 항공사를 비교하는 것이라면 특송기를 제외하고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설명하면서 항공사 글로벌 랭킹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매출 기준이었고 운송량 기준으로 2023년 발표된 랭킹은 카타르 항공이 1위입니다. 다음이 에미레이트, 그리고 3위가 대한민국 국적사인 대한항공입니다.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운에서의 MSC 같은 곳이 항공에서는 카타르 항공인 것이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덴마크 해운 조사 기관인 Sea-Intelligence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주요 항로별 운항 정시성 지표입니다. 정시 운항의 기준은 기존에 공표된 스케줄에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영업일 이내에 도착하는지의 비율을 집계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34개 항로에서 60여 개 이상의 컨테이너 선사들로부터 조사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24년 6월 글로벌 전 항로에서의 평균 정시성은 54.4%로
금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하였으며 홍해 사태 이전인 전년도 6월에 64.2%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항로 기준으로 본다면 미주 서안 항로가 전월보다 1.6%포인트 개선된 66.3%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장표에는 없지만 그리고 주요 선사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전 항로 기준으로 6월에 가장 우수한 정시성을 기록한 곳은 하팡로이드로 55.4%를 보였고 그 뒤로는 CMA, CGM, 머스크 그리고 에버그린이 50%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내며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북미와 북유럽 그리고 아시아 주요 주간 선박 대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북미 서안의 롱비치항은 최근까지의 조기 선적 물량과 파업을 우려한 북미 동안향 물동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항만 운영 효율화에 힘입어서 대기 선박 수는 경미한 증가에 그치고 평소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중심 항만인 로테르담과 벨기에의 앤트워프 항만은 조기 성수기 물량의 집중, 희망봉 우회에 따라 늘어난 운항 거리로 인해 기존 스케줄을 벗어나 기항하는 선박들의 증가로 많은 선박들이 대기하고 있고 특히 로테르담의 경우에는 7월 중순에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 발 IT 대란에 따른 장애까지 겹치면서 터미널 중단 상황까지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글로벌 최대 선적항인 상해의 경우 성수기 및 미관세 부과 전에 선적을 위한 물량들의 급증 그리고 7월 중순부터 메가급 선박들의 기항으로 인해 많은 대기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환적항인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폐쇄되었던 터미널의 재개통과 인근 말레이시아 포트 클랑 등으로의 물량 분산 등에 힘입어서 대기 시간이 3일에서 2일로 줄어드는 등 혼잡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주요 항만별 6월 한 달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입, 수출, 그리고 환적 물량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스루풋이라고도 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24년 상반기에 중국 항구들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총 약 1억 6천만 TEU로 전년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하이의 처리량은 약 2,600만 TEU로 전년보다 7.5%, 그리고 닝보의 처리량은 약 1,900만 TEU로 전년보다 8.4% 증가하였습니다. 6월 한 달 기준으로만 본다면 상해, 닝보, 심천, 천진항이 각각 전년보다 12.1%, 4.5%, 그리고 11.5%, 마지막으로 2.7% 각각 늘었는데요. 이는 관세 인상 시점인 8월 초를 앞두고 미국 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주문을 늘리면서 수출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주 서안의 롱비치항은 금년 들어 계속되는 소매 소입 물량의 증가와 8월의 대중 관세 인상 및 미 걸프와 동부 항만 노조 파업 이전 조기 선적 물량의 급증으로 6월 한 달간 약 84만 TEU를 처리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무려 41.1%나 급증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8월 웨비나에서는 최근 가장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 독일 항만 노조 파업과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독일 항만 노조 파업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파업도 참 많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미국, 캐나다의 파업 발생 우려에 이어서 최근 독일 항만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면서 홍해 사태에 이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독일 항만 노조인 베르디는 독일의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연합으로서 약 12,000명의 항만 노동자가 소속된 노조입니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저임금 계층의 노조원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계층 간의 임금 격차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노조는 시급 3유로 인상과 2022년 협상 시에 누락되었던 교대 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임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 구제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6월 2차 협상에서 사측의 제안이 개선되지 않자 한시적으로 경고성 파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진 3차 협상도 결렬되면서 독일의 주요 5대 항만인 함부르크, 브레마벤, 브레멘, 브레이크, 엠덴 항만에서 이틀간의 파업을 진행하며 파업 수위를 점차 높여왔습니다. 노조는 4차 협상을 앞두고는 7월 초에 다시 함부르크 항만을 선두로 하여 전면 파업을 선언하며 사측의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결국 4차 협상에서 사측인 ZDS, 즉 독일 항만 운영자 중앙회는 교대 수당, 연간 휴일 수당 지급과 시급 인상, 인플레이션 보상 프리미엄에 대해 2개 방안을 포함한 최종 제안을 하며 최종 결정에 대해 항만 노조로 공이 넘어온 상황입니다. 항만 노조도 더 이상은 사측이 협상안 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8월에는 노조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함부르크 항만은 글로벌 23위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독일의 최대이자 유럽 3대 가문 중의 하나로 그 영향력은 독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럽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항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아시아 북유럽 선박의 지연 일수가 1분기 3.6일에서 2분기에는 4.6일까지 증가했고, 특히 함부르크 항만은 7월 대기 선박수가 1월 대비 53%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파업으로 인해 처리 물동량도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이미 2022년에도 6월에 2차례 파업 이후 8월에는 10차 협상 끝에 합의를 이룬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도 3분기 물동량이 약 200만 TU 이하까지 떨어진 바 있었습니다. 또한 독일은 유럽 내 대표적인 제조 국가로서 함부르크 항만은 산업 자재 및 벌크 화물을, 브레마베는 자동차 주요 관문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운영 중단 시에는 관련 산업까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6월 파업으로 60억 달러 이상의 무역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 항공화물 시장에서는 공항 파업에 따른 공급망 경색이 없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차프로님, 혹시 항공화물 시장에서는 최근 공항 파업 사례가 없었는지요? 프로님 지금 말씀하시는 항만은 철저히 화물만을 위한 항만이죠. 네, 맞습니다. 항만처럼 공항은 파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여객 수화물 처리를 못할 경우 엄청난 일이 발생하니까요. 물론 항공사나 지상조업사의 파업으로 일시적인 터미널 혼잡은 있었습니다. 올해 4월 독일 루프트한자의 파업이나 중동 최대의 지상조업사인 드나타의 파업으로 화물 적체가 야기되긴 했으니까요. 네. 항공 운송 시장이 해상 운송 시장은 좀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무래도 글로벌 공급망의 부담이 더 심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도 독일 항만 노조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근래 핫한 이슈가 된 관세 인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4년은 선거의 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타이완 총통 선거, 러시아 대선, 한국 총선 등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미국 대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최근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인상을 적용하겠다는 등 강경 노선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지난 5월 18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들에 대해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였으며 품목에 따라 금년 8월부터 2026년까지 걸쳐서 줄줄이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8월부터 관세 인상을 예정한 품목들로는 전기차 100%, 태양전지 50%, 철강, 알루미늄, 리튬이온 배터리 25% 등이 있으며 시장에서는 8월에 정책이 적용되기 전에 해당 품목들 위주로 중국에서의 밀어내기 수출 물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미국의 중국 해상 수입 물동을 살펴보았습니다. 피어스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미국의 수입 물동량은 총 1362만 TU이며 수입량 기준으로 보면 중국, 베트남, 한국, 인도, 태국 순입니다. 특히 중국은 물동량 기준 39%를 차지하며 가장 압도적인 물동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4년까지 각 1분기 물동을 살펴보았을 때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40%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HS 코드상 살펴보면 총 7개 품목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7개 품목은 가구, 기계류, 플라스틱 제품, 전자기기, 장난감,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차량이 속합니다. 이 품목들 중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8월부터 관세 인상 적용을 받는 품목의 일부도 3개의 HS 코드 품목들에 속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철강, 알루미늄, 두 번째는 리튬이온 배터리 등 전자기기에, 그리고 세 번째로 전기차는 차량 HS 코드에 속합니다. 2024년 상반기 중국발 수입 물동 중 위의 3개 HS 코드별 품목에 대해 물동량 추이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1분기 대비 2분기는 7% 물동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시점인
5월을 전후로 하여 4월과 6월을 비교했을 때는 16%까지 물동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즉, 이번 분석을 통해 관세 인상 발표로 중국발 물동이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 무역 대표부인 USTR을 고율 관세 적용 예정일이었던 8월 1일 직전인 지난 30일에 적용 시점을 최소 2주 미루는 것으로 갑자기 발표하였습니다.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라고 표면상의 이유를 설명하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산 물품의 수입이 필요한 미국 기업들의 비용 증가 및 가격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반발이 어느 정도는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8월 중에는 대중국 관세 최종안이 발표되고 발표 후 2주 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가 적용된다면 향후 미중 간 물동량은 어떻게 변화할지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상 동향에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SCFI는 4월부터 시작된 고공행진을 멈추고 7월 들어 14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국 및 유럽의 대중 관세 인상 움직임, 북미와 독일에서의 항만 노조 파업, 그리고 최근 불거진 이란, 이스라엘 간 중동 분쟁 가능성 등으로 해상 공급망의 불안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조 인도에 따른 성봉량의 확대와 아시아 항만에서의 혼잡 개선으로 차츰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즉, 최근 해상 운송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드리자면 흐림 속 가끔 맑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항공 동향 마무리하겠습니다. 7월 잠시 항공 동향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7월 내 연속적으로 수요가 감소하였고 이에 공급 보합세로 글로벌 평균 1% 감소하였습니다. 휴가를 위한 여객기 공급이 지난해 대비 14%나 증가하며 중국 홍콩발 운임 하방 요소로 작용하고 전반적인 항공시장을 부드럽게 하였습니다. 다만 베트남발은 여전히 고운임으로 7월 마지막 주 연중 최고 운임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8월 말 다가올 성수기를 두렵게 만드는데요. 여러 기관에서는 하반기 항공 운임의 급격한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8월을 두고 제네타야 항공화물 최고 책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성수기의 첫 신호를 위해 8월 말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며 항공사들에게는 케이크 위의 체리와 같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